조선시대 때 아기장수 설화가 있죠. 옛날 어느 한 곳에 평민 부부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 있었다는 거죠. 그 날개가 달려있는 그 아기가 금방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그런 신기한 재주를 보이고 아주 힘이 천하장사 이상 가는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걱정했으면 이 아기가 평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게 이렇게 힘이 세고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 틀림없이 나중에 역적질을 해서 집안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큰 돌을 그 아기 위에 눌러서 아기를 죽게 했는데 아기가 죽을 때에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다가 콩 5섬 그리고 팥 5섬을 같이 묻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까 부모가 그것마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콩 5섬, 팥 5섬을 아기 형수 무덤에다가 같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광군들이 이제 그 아기 장수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아기 장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분이 아기 장수는 이제 죽었다고. 그러니까 막 어디다 묻었냐 확인을 했죠. 그래서 무덤을 가르쳐 줬더니 거기에 가서 무덤을 보니까 무덤에서 콩이 말이 되고 팥이 군사가 되어서 막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죽이고 아기 장수도 다 죽이고 그렇게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뒤에 아기 장수를 태울 용마가 나타나서 주인을 찾아서 헤매다가 소에 빠져 죽었는데 그것을 용소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큰 인물이 태어나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큰 인물을 제거하는 습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설화가 되겠습니다. 이 설화가 조선시대 때 가장 잘 적용된 예가 남이장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조가 계유정난으로 왕위에 올라서 이제 원로 대신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 원로 대신들을 어떻게 하면 견제할까 그러다가 이제 젊은 자기 종친들, 자기 친척들, 젊은 친척들을 등용해서 원로 대신들을 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과를 실시했는데 그 무과에 남이가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직에 올랐고 그 남이가 이시해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 강순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강순이 이제 그 토벌대장이고 자기는 그 부하 장군으로서 참여해서 이시의 난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7세 나이로 공조판서가 되고 왕궁의 호위를 담당하는 겸사복장 지위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조가 이준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를 20대에 영의정으로 앉혀서 원로 대신들을 꺾어버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남이가 이제 그 병조판서 그 다음에 오이도총부 도총관 이런 걸 그냥 다 맡아가지고 남이가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남이의 지위가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원로 대신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놔뒀다면 우리는 이제 끝장나겠다 그래가지고 모함을 했죠. 그 모함을 하는데 이용된 사람이 병조참이 유자광입니다. 유자광이 남이가 역적모의했다 이렇게 거짓 고변을 했죠. 그때 남이를 역적모의한 것으로 몰아간 증거가 남이가 시은 시죠. 유명한 시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파 음마무 남아이시 미평국 후세수칭대장부라고 하는 이 시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 백두산의 돌을 칼을 갈아 없앴다. 이 대단한 이제
기계와 포부를 나타내는 거죠.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서 없앨 것이다. 없앨 것이다. 이제 자기는 장군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아 20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나라가 이제 뭐 반란이 일어나고 또 외적이 침입하고 이런 것을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칭할 것인가. 남아서 20살에 이걸 못하면 이걸 어떻게 대장부라 하겠습니까? 자기가 20대에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계를 나타내는 그런 시인데, 이 시를 이제 바꿨죠. 유자광이 한자 딱 바꿨습니다. 남아 22평국이라고 하는 이 평자를 득자로 바꿨습니다. 득자. 남아 22득국. 미평국 하면 나라를 평정한다, 난을 평정한다, 외세의 침략을 평정한다는 뜻이 되는데, 득이면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잖아요. 나라 얻는 것은 이제 왕이 된다는 게 되잖아요. 글자 하나 바꾼 것이 엄청난 변화를, 그래서 이걸 이제 이용한 것이죠. 이를 이용해가지고 이 미득국이라고 썼다고 남의 필체를 다 조작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조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조사한 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그 증거를 하도 그럴듯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대로 증거가 채택이 됐죠. 그때 누구와 역정모의했냐? 그러니까 이 남이가 나는 강순과 역정모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강순은 그때 80세가 넘은 사람이었는데 강순과 목적. 강순은 역정모의 한 적이 없거든요. 남이도 역정모의 한 적이 없어요. 왜 강순과 역정모의 했다고 그러느냐? 강순이 자기가 그때 이시의 난을 평정할 때 토벌대장이고 자기가 그게 이제 부하 장수였는데, 자기가 누군지 잘 알면서도 80이 넘은 그 원로 대신인데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구해주려고 구명운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순과 했다고 그래요. 강순이 안 했다고 펄쩍 뛰는데 뭐 소용없어요? 자백을 했는데, 그래서 강순과 함께 거열형을 받았죠. 거열형은 이제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이잖아요. 가장 비참한 형. 이렇게 소에다 매달아가지고 사지를 매달아 찢어주는 거열형을 받았는데, 그때 강순이 물었어요. 아니, 너 왜 내가 그랬다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궁지에 몰려가지고 어려우면 당신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를 변호해줘야 될 거 아니냐. 변호하다가 죽는 한에도 변호해줄 거 아니냐. 살 만큼 사는 사람이 변호를 해주지 않는 걸 보니까 당신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 보고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다 죽었습니다.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다 이제 그 무고가 밝혀졌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남이, 강순 이런 사람들이 다 복권되고, 남이는 충무공이라고 하는 그런 시호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 경선에서 유여해 후보가 깜짝 2위로 당선이 됐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2위로 당선됐습니다. 자세히 이걸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은 유여해가 누구야 당장 이렇게 나오겠죠. 2위가 된다는 것은요, 거기 최고위원 7명이가 나왔는데 7명 중에 2위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여성 후보들은 대부분 점수가 낮아요. 표를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성들 1명 뽑기 위해서 여성들 3명 나왔는데 그 3명 중에 제일 많이 당선되는 사람은 남자 후보보다 표를 적게 받아도 최고위원을 뽑아주거든요. 3명 중에 1등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유여해 후보는 7명 중에 2등을 해버린 거예요. 2등. 남자 후보들 자기 밑에 2명 밀어내고, 그래서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까지 5명 뽑는 가운데 2등을 했습니다. 나이가 44살, 만 44살. 지난 3월 말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사람, 불과 4개월 만에 최고위원이 됐는데 그것도 2등으로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석 부대변인을 했고요. 또 대학 교수하고 있고 또 법학 박사고, 이런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팟캐스트 적반하장을 운영하면서 주목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목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번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조선일보가 유해 후보 당선을 논평한 걸 볼까요? 이런 이변에 대해, 이변이라고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이변. 이런 이변에 대해 조선일보는 아예 이렇게 기사 한 꼭지를 할애해가지고 유해 후보를 소개하면서 이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변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당의 변화를 기대하는 당원들의 심리가 반영된 분석이 나온다. 유최교 의원이 당을 쇄신할 새로운 인재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해 위원이 당을 쇄신할 새로운 인재로 지목이 된 것이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죠.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 유 최고위원은 전국을 돌면서 이제 권역별로 전당대회를 했죠. 그때 뭐 타운홀 미팅도 하고 합동 연설회도 하고, 그런데 모든 연설회에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제주에서 첫 번째로 미팅 그 연설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많이 부족하다 도와달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성적인 그런 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연설을 할 때는 아주 열정적인 그리고 아주 애국적인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수인 게 부끄럽습니까? 저는 보수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응? 저는 여러분을 지켜야 하고 자유한국당을 지켜야 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고 지금 구치소 안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소리를 질러대면서 여자는 가만히 앉아있거나 조용히 앉아있거나 이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발을 벗어놓고 뛸 겁니다. 그러면서 구두를 집어에 던지고, 던지고, 머리 필요 없습니다. 화장 필요 없습니다. 막 소리를 내면서 완전히 여전사가 됐죠. 사람들이 막 그냥 감동을 해서 다른 편, 내 편 할 것 없이 박수를 쳐대는 그런 모습이 잡혔습니다. 6월 28일 날 합동연설을 마친 후에 SNS 라이브 영상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저 좌빨들이 난리를 치는 걸 보니까요. 어디 삐리삐리들이 나와서, 삐리삐리는 빌빌하는 사람들을 말해서 삐리삐리들, 경상도는 삐리삐리 그러나 봐요. 삐리삐리들이 나와서 싸우겠다는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대요. 싸우려면요, 전투력이 최고해야 되고, 미모도 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막 말도 시원하게 하고, 또 서민적인 말투를 쓰고, 그 법학 박사가, 교수가 이런 말을 쓰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이건 일부러 그렇게 하거든요. 서민들과 친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법학 박사, 교수라고 해서 고상한 말만 쓰면 사람들이 졸거든요. 관심 안 갖습니다. 그렇게 연설하는 사람은 교수들 중에 천지빛깔이죠. 경상도 말 천지빛깔이로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일반 서민들은 자기들이 늘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확 가죠. 청년들도 이 연설 들으면, 아이고, 야, 이게 재밌네. 관심이 딱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해 최고위원은 사상, 보수, 이념, 그 다음에 실력, 전투력, 미모, 유머, 감각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출중한 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이제 열린 그 연설회에서는 연설 도중에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조국의 창강, 태극기 휘날리며 하는 그 같은 그 노래를 이제 태극기 집회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걸 이제 청중들과 함께 불러서 온 청중들이 감격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연설 기법 이런 것도 연출을 했습니다. 유해 최고위원회가 그 연설 그 핵심 대목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우세요. 보수인 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지킬 게 많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야 하고 자유한국당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고 지금 구치소 안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켜야 합니다. 여자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여자는 조용히 앉아 있거나, 여자는 이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신발 벗고 뛸 것입니다. 구두 안 신습니다. 머리 필요 없습니다. 화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겨울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혀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여회가 정치 바닥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한 목소리로 노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수입니다. 보수 맞지 않습니까? 울지 마세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절대 울지 마세요. 제가 함께 뛰어나갈게요. 우리 함께 걸어나가면 됩니다. 저와 함께 노래 불러볼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노래 불러봅시다.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주고 기름이 내리라. 유해 최고위원은 이제 개표 결과가 발표되고 자기가 2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던 후에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유여회의 당선은 자유한국당 혁신과 변화의 첫걸음이다. 이제 시작한다. 변하고 또 변하겠다. 이런 아주 짤막하지만 무게 있고 현실감 있는 그런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일보가 유여회 최고위원 논평한 걸 보겠습니다. 이번 경선의 가장 큰 이변은 무명의 유여회 최고위원이 2위를 차지한 것이다. 그렇죠. 이번 자유한국당 경선 자칫 잘못하면 유여회 최고위원이 없었으면 아주 밋밋한 경선이 될 뻔했죠. 다른 분들도 연설을 잘 하시지만 감동을 주고 충격을 주는 그런 연설은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유여회 최고위원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죠. 혜성같이 나타나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유여회 최고위원은 한국당 팟캐스트 적반하장의 진행자다. 법학박사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새누리당의 윤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경선 연설에서 신발을 벗기도 하며 공적적인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평했고요.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유여회 최고위원을 축하하는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여회 최고위원 선출, 꽃 중에 꽃 무궁화이고 꽃 중에 꽃 무궁화이고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고 태극기 여전사 원맨쇼의 기적 같은 승리. 진짜 원맨쇼였죠. 이거 원맨쇼 보는 것보다 더 재밌었으니까요. 더 재밌었으니까요. 기적 같은 승리다. 맨발로 혜성처럼 나타난 보수의 샛별이고 다듬어진 여자 홍준표다. 이게 중요해요. 홍준표 후보는 좀 덜 다듬어진 것 언어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이제 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건 좋은데 좀 어떤 땐 덜 다듬어진 말을 하거든요. 영감탱이, 영감탱이라고 말한 거예요. 장인을 영감탱이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건 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 영감님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서민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감탱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유여회는 다듬어진 여자 홍준표 외에는 이제 말을 해도 그렇게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막 확 공격받는 이런 말은 안 하고 아주 그러면서도 아주 이렇게 서민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아주 이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다듬어진 여자 홍준표. 그래서 보수의 길라잡이고 보수의 길잡이가 됐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신선한 물이다. 오아시스 같은 신선한 물. 투혼에 감사하고 축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편이지만 하여튼 신동욱 씨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잖아요. 제부. 박근혜 대통령 제부. 맞죠? 제부. 신동욱 씨. 맞나요? 맞습니다. 동생의 남편이죠. 뭐 같은 편이지만 하여튼 우리가 볼 때도 이렇게 평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저는 지금까지 유해처럼 연설을 잘하는 정치인 본 적이 없고요. 뭐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연설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유해가 큰 실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하고 노력한다면 뭐 법학 박사고 교수 출신이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이제 실력이 커지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정진하면 다음 이제 지방선거 때부터는 다른 후보들이 너도 나도 유해 후보 초청해서 제발 연설 좀 해달라고 아마 목을 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유여해 후보의 후보가 아니죠. 이제 최고위원 유해 최고위원의 가장 큰 문제는 특출한 인물이 너무 특출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부터 사람들이 이제 유여해를 아기장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장수. 너무나 큰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하니까 이제 유여해의 적들이 유여해를 무서워하기 시작하고 어떻게든 유여해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제부터. 한국인들에게는 아직도 아기장수는 죽어야 된다. 아기장수는 죽여야 된다. 아기장수는 죽어야 된다. 그런 의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출한 인물이 나타나면 어떠하든지 끌어내리거나 죽이려거나 그런 심리가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모함을 해서라도 끌어내리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모함을 해서라도. 또 다른 유자광이 나올 것이죠. 유자광이 나와서 유해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유여해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일 것입니다. 가장 큰 숙제. 이건 유해가 풀어야 됩니다. 그 모함에 걸려들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게 활동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 모함과 싸워서 이길 실력을 키워야 되고요. 모함이 생겨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세력을 구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 뜻 있는 사람들이 유해를 보호해주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자유한국당도 살고 국민도 살고 보수 우파도 살고 다 살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유자광 같은 사람들이 이 유해에 있으면 이건 내가 못 해먹겠네. 끌어내리자. 이렇게 하면 자유한국당만 죽는 것이 아니라 보수 우파도 죽고 나라도 죽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유해가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을 극복하고 장차 우리나라를 짊어질 인재로 우뚝 서기를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아기장수 설화가 있죠. 옛날 어느 한 곳에 평민 부부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 있었다는 거죠. 그 날개가 달려있는 그 아기가 금방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그런 신기한 재주를 보이고 아주 힘이 천하장사 이상 가는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걱정했으면 이 아기가 평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게 이렇게 힘이 세고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 틀림없이 나중에 역적질을 해서 집안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큰 돌을 그 아기 위에 눌러서 아기를 죽게 했는데 아기가 죽을 때에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다가 콩 5섬 그리고 팥 5섬을 같이 묻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까 부모가 그것마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콩 5섬, 팥 5섬을 아기 장수 무덤에다가 같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광군들이 이제 그 아기 장수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아기 장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분이 아기 장수는 이제 죽었다고. 그러니까 막 어디다 묻었냐 확인을 했죠. 그래서 무덤을 가르쳐 줬더니 거기에 가서 무덤을 보니까 무덤에서 콩이 말이 되고 팥이 군사가 되어서 막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죽이고 아기 장수도 다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우면 당신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를 변호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변호하다가 죽는 한인데 변호해 줄 거 아니냐. 살 만큼 산 사람이 변호를 해주지 않는 걸 보니까 당신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 보고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 둘이 같이 다 죽었습니다.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다 이제 그 무고가 밝혀졌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남이 강순 이런 사람들이 다 복권되고 남이는 충무공이라고 하는 그런 시호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 경선에서 유여해 후보가 깜짝 2위로 당선이 됐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2위로 당선됐습니다. 자세히 이걸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은 유여해가 누구야 당장 이렇게 나오겠죠. 2위가 된다는 것은요, 거기 최고위원 7명이가 나왔는데 7명 중에 2위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여성 후보들은 대부분 점수가 낮아요. 표를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성들 1명 뽑기 위해서 여성들 3명 나왔는데 그 3명 중에 제일 많이 당선되는 사람은 남자 후보보다 표를 적게 받아도 최고위원을 뽑아주거든요. 3명 중에 1등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유여해 후보는 7명 중에 2등을 해버린 거예요. 2등. 남자 후보들 자기 밑에 2명 밀어내고, 그래서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까지 5명 뽑는 가운데 2등을 했습니다. 나이가 44살, 만 44살. 지난 3월 말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런 뒤에 아기 장수를 태울 용마가 나타나서 주인을 찾아서 헤매다가 소에 빠져 죽었는데 그것을 용소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큰 인물이 태어나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큰 인물을 제거하는 습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설화가 되겠습니다. 이 설화가 조선시대 때 가장 잘 적용된 예가 남이장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조가 계유정난으로 왕위에 올라서 이제 원로 대신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 원로 대신들을 어떻게 하면 견제할까? 그러다가 이제 젊은 자기 종친들, 자기 친척들, 젊은 친척들을 등용해서 원로 대신들을 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과를 실시했는데 그 무과에 남이가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직에 올랐고 그 남이가 이 시해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 강순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강순이 이제 그 토벌대장이고 자기는 그 부하 장군으로서 참여해서 이 시해의 난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7세 나이로 공조판서가 되고 왕궁의 호위를 담당하는 겸사복장 지위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조가 이준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를
20대에 영의정으로 앉혀서 원로 대신들을 꺾어버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남이가 미평국이라고 하는 이 평자를 득자로 바꿨습니다. 득자. 남아이시 미득국. 미평국 하면 나라를 평정한다, 난을 평정한다, 외세의 침략을 평정한다는 뜻이 되는데, 득 이름은 나라를 얻는다는 걸 뜻이잖아요. 나라 얻는 것은 이제 왕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글자 하나 바꾼 것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용한 것이죠. 이를 이용해가지고 이 미득국이라고 썼다고 남의 필체를 다 조작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조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조사한 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그 증거를 하도 그럴듯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대로 증거가 채택이 됐죠. 그때 누구와 역정모의 했냐? 그러니까 이 남이가 나는 강순과 역정모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강순은 그때 80세가 넘은 사람이었는데 강순과 목소리. 강순은 역정모의 한 적이 없거든요. 남이도 역정모의 한 적이 없어요. 왜 강순과 역정모의 했다고 그러느냐? 강순이 자기가 그때 이시의 난을 평정할 때 토벌대장이고 자기가 그게 이제 부하 장수였는데 자기가 누군지 잘 알면서도 80이 넘은 그 원로 대신인데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구해주려고 구명운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순과 했다고 그러니까 강순이 안 했다고 펄쩍 뛰는데 뭐 소용없어요? 자백을 했는데 그래서 강순과 함께 거열형을 받았죠. 거열형은 이제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이잖아요. 가장 비참한 형. 이렇게 소에다 매달아가지고 사지를 매달아 찢어주는 거열형을 받았는데 그때 강순이 물었어요. 아니 너 왜 내가 그랬다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궁지에 이제 그 병조판서 그 다음에 오이도총부 도총관 이런 걸 그냥 다 맡아가지고 남이가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남이의 지위가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원로 대신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놔뒀다면 우리는 이제 끝장나겠다 그래가지고 모함을 했죠. 그 모함을 하는데 이용된 사람이 병조참이 유자광입니다. 유자광이 남이가 역정모의했다 이렇게 거짓 고변을 했죠. 그때 남이를 역정모의한 것으로 몰아간 증거가 남이가 시은 시죠. 유명한 시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파 음마무 남아이시 미평국 후세수칭 대장부라고 하는 이 시.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 백두산의 돌을 칼을 갈아 없앴다. 이 대단한 이제 기계와 포부를 나타내는 거죠.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서 없앨 것이다. 없앨 것이다. 이제 자기는 장군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아 20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나라가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또 외적이 침입하고 이런 것을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칭할 것인가. 남아서 20살에 이걸 못하면 이걸 어떻게 대장부라 하겠습니까? 자기가 20대에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계를 나타내는 그런 시인데 이 시를 이제 바꿨죠. 유자광이 한자 딱 바꿨습니다. 남아 20